안녕하세요. 한편의 영어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은석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조선 정치사 마지막 시간이에요. 세도 정치. 근데 사실 여기 별로 할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 조선 후기 경제 파트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제가 요 전강이랑 지금 이 강의만 갑자기 그 스튜디오가 좀 바뀌어가지고 뭐 시계도 안 보이고 뭔가 좀 사인이 잘못 안 맞아서 그렇죠. 지난 시간에 뭐 영종조가 물론 뭐 중요해서 제가 말씀 많이 드리긴 했는데 좀 길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번 강의는 좀 짧게 갈게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좀 시험에도 잘 안 나와. 됐죠? 그래서 각종 한국사 시험에서 원래 이 파트는 잘 안 나옵니다. 자, 19세기 세도 정치로 갈게요. 자, 정조 사후에 그래서 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조의 탕평의 한계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자, 정조의 사후에 사실은 이 외척 가문들이 세도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도 가문의 가장 대표를 보통 안동 김씨라 그러는데 안동 김씨 이게 김조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근데 그 김조순이 누구냐면 정조의 외척이야. 순조의 장인.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동 김씨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세기 안동 김씨가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경상도 안동이기 뭐도 하지만 그 사실 원래 그 신안동 김씨인데 그게 김조순 쪽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시작인데 결국은 시파잖아, 시파. 됐죠? 네, 그래서 정조의 또 탕평의 뭐 한계가 되기도 하죠. 자, 순조 때 자 주요 사건만 좀 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신유박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얘랑 좀 구별해 주셔야 돼. 이게 뭐랑 다르냐면 여러분 신해박해랑은 달라요. 이게 똑같이 1년에 끝나다 보니까 이름이 비슷하죠. 이건 신해년에 일어난 박해. 이건 뭐냐면 정조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윤지충 사건. 윤지충이 모친상 당했는데 사실은 그 천주교식으로 하다가 신고 들어와가지고 윤지충이랑 정조가 권상윤 정도 죽이고 사건 무마했던 사건 있잖아. 그거. 그 다음에 여러분 정조가 1800년에 죽거든요. 정조가. 그래서 진짜 좀 과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물며 뭐라 그러냐면 사실 조선은 이때 망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정조의 죽음은 사실은 조선 후기사에서 사실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죠. 그럼 보세요. 정조가 1800년에 죽었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1801년이에요. 바로 다음에. 되죠? 예, 바로 다음에인데 이 사건은 실제로는 이걸 누가 주도했냐면 이 사건을 실제로 주도했던 건 순조는 당시에 어렸고요. 그러니까 11살의 왕이었으니까 이제 12살 됐잖아. 이게 정조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수령 청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 시기는 정순왕후 김씨가 하는 거야. 정순왕후. 그러니까 뭐 정조의 가장 라이벌이죠. 이거 뭐 앞시간에 좀 말씀드렸죠. 말은 할마마마 하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 정순왕후 김씨는 세도 가문 아니에요. 세도 정치랑 안 그래요. 여기는 경주 김씨예요. 아니 뭐 경주 김씨 뭐 안동 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요. 여러분 외척의 정치를 다 세도 가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도를 우리가 세우겠다라는 명분으로 왕의 신임을 얻은 몇몇 가문이 연대해서 국가 전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정치를 세도 정치라고 그래요. 됐죠? 그래서 모든 외척 정치가 다 세도 정치 아니에요. 19세기 요것만 세도 정치라고 하는 거야. 됐죠? 정순왕 김씨는 경주 김씨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이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자잖아. 근데 실제로 그 손자 정조도 안타깝게 저 할머니보다 먼저 죽죠. 그리고 정순왕 김씨가 정조는 죽었잖아. 그렇죠? 그러나 정조의 똘마니들, 정조의 베이비들이 아직도 살아있죠. 그래서 요것들을 끝장내겠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것들 잡아 죽이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죠. 야, 너 옛날에 선왕이랑 친했지. 여러분 이렇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건수를 찾는데 딱 걸린 게 뭐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래서 또 한 번의 천주교 박해 사건입니다. 되죠? 그래서 이때 뭐 정약용이라든가 이승훈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죠. 최초의 세례자. 이승훈은 이때 죽어요. 그 다음에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18년이 넘게 유배 생활을 하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18년형을 받으려면요
사람 그냥 죽여서는 안 나와요. 특히 초범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패륜적 행위를 해야 돼. 네? 그래서 진짜 뭐 이렇게 막 시신을 막 훼손한다든가 뭐 아주 좀 심하게. 그 다음, 세도 정치. 실제로 이제 김조수는, 이제 김조순, 안동 김씨,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 김조수는 정순하고 김씨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김조수야말로 진짜 정조의 측근이잖아. 서돌인데, 서도. 그죠? 그래서 완전히 시체놀이에요. 그래서 딱 바닥에 붙어서 안 움직여. 죽었는지 살았는지. 됐죠? 저 할머니 죽기만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정순하고 김씨가 죽고 나면 권력의 전면에 났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안동 김씨가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노비방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원래 정조가 사노비, 공노비 다 해방하려고 했는데 정조 죽고 나면 사노비,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의 노비는 놔두고요. 국가 소유의 노비, 관노비만 6만 6천 명을 풀어줘요. 이게 순조 때 공노비방이에요. 이거 사실 정조 때 준비 다 됐던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철종.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 그죠? 그리고 여러분 철종 때는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러분 요건 하나 선질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 뭐 단독 문제로 이렇게 철종 잘 물어보진 않는데 됐죠? 이게 이제 오답 선지로는 잘 나와요. 자, 요때 뭐가 일어나냐면 임술 농민 봉기, 일명 임술 밀란이야. 그래서 경상도 진주에서 시작돼서 이거 근대 태동기 사회에서 제가 다시 할게요. 자, 전국으로 확산됐다. 됐죠? 그러면서 이때 삼정 이정청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삼정의 문란 때문에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자 바르게 할 그러니까 특별관청을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뭐 흐지부지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철종. 그래서 순조, 철종.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종체 폐단. 그러니까 세종체가 가능했던 게 사실 뭐 앞에서 제가 비변사 하면서 말씀드렸죠? 비변사 때문이야. 그러니까 서울의 명문가 몇 개의 가문이 비변사를 딱 장악하잖아? 그러면 조선이 손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대원군이 저 세도정 척파할 때 보면요. 뭐부터 깼냐면 비변사부터 깹니다. 왜냐면 비변사를 못 깨면 세도정치를 못 깨요. 그죠? 그래서 비변사를 통해서 모든, 그러니까 서울의 명문가 몇 개가 딱 연대해서 모든 권력을 장악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경제 파트 갈게요. 세 가지 세금 행정. 이게 너무 문란해져가지고 백성들이 못 살겠다. 그러면서 밀란. 19세기가 되면 밀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대외관계로 갈게요. 여러분 근데 이거 대외관계 얘기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 북벌은 앞에서 했잖아요. 그쵸? 한 얘기지. 그러니까 효종 때 1차 북벌 기억나죠? 선이 주도했던. 그 다음에 숙종 초기에 보면 2차 북벌. 이건 이제 남인들이 한 수 배운 거야. 남인들이 따라하는 건데 얘는 별로 안 중요하고 얘가 더 중요해요. 됐죠? 그래서 숙종 때 북벌은 약간 심화에 해당하고 효종 때 서인 송시효를 중심으로 한 그 북벌 있죠? 어영청 강화하고 무조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나중에 그 안에서도 아이 그만하자. 여기서 말하는 건 북은 항상 청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청나라 저렇게 잘 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부정할 거야. 청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청나라한테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북학파가 등장하게 돼요. 나중에 근데 태동기 문화사라도 할게요. 자,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 1712년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되는데 이 백두산 정계비는 이건 사실은 결국 무슨 문제냐면 간도 문제입니다. 간도. 그래서 여기서 가볍게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그 지역사, 각 지역별로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할 때도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할게요. 이 백두산 정계비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냥 가볍게만 들으세요. 사실은 그 청나라는 여러분 중국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 만주족들이 세운 나라 아니야. 여진족. 그치? 여진족이 후에 만주족.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만주족들이 만주를, 그러니까 누라치 등장 이후에 만주를 통일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청이 어디를 1644년에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이자성의 난으로 물론 명나라 멸망하는데, 그리고 청나라가 대륙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청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350분의 1의 미스테리라고 많이 얘기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당시에 청나라가 그러니까 18세기에서 19세기를 갈 때 그러니까 추정치 인구의 추정치가 3억에서 4억 갈 때예요.
3억에서 4억. 됐죠? 자, 그런데 3억에서 4억 갈 텐데 당시에 그 여진족들, 이 청나라의 전체 인구가 대략 1000만이 채 안 됐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대략 900만? 또는 뭐 최대치 1000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350분의 1이잖아.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90만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아니지. 100만. 말씀 잘못해놨네요.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진짜 한 주먹거리죠.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만주족이 300년간 중국 한족을 안정적으로 통치해요. 그것도 엄청난 문화적 자긍감과 역사에 대한 우월의식으로 똘똘 뭉친 이 중국 한족들을 300년간 안정적으로 통치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청나라의 미스테리라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청나라가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전부 다 넘어가서 중국 전체를 통치한다고 해도 중국 한족에 비해서 인구의 숫자가 350분의 1밖에 안 돼. 350분의 1.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 뭐 어떤 일이 벌어져? 다 넘어갔지. 그럼 무슨 일이 생겨? 여기가 비잖아, 만주가. 그런데 청나라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청이 발원한 성스러운 곳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다가 봉급령을 내려요. 이 만주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마 하고 봉급령을 내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간도 문제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요 지역에 이제 우리가 보통 간도를 작게 말할 때 북간도 지역을 지칭하거든요. 백두산의 북쪽. 그러니까 이 지역에 조선인들이 너무 많이 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국경선을 말할 때 우리 땅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때 보통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한 번 땅인 적 있으면 그거 진짜 너무 진짜 애매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터를 잡고 그 땅에서 굉장히 오래 살고 거기서 뭐 어떤 뭐 역사를 가지고 계속 그러면 그 사람들 땅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도대체 누구 땅이야? 애매한 거지. 그죠? 왜냐면 조선인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실제로.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숙종 때 1712년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그러니까 조선 상인이 청상인을 살인하는 살인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상인과 조선의 관리 청관리가 온 거야. 근데 청나라에서는 오라총간 목극등이라는 자가 오고 조선에서는 박권이라는 사람이 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국경선, 그러니까 이제 이 살인사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국경선에 대해서 이게 계속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걸 좀 각각 국가의 지금 대표로서 외교관들이 온 거잖아. 그러면서 합의를 해서 백두산에다가 경계가 되는 비문을 꽂은 거야. 이게 백두산 정계비예요. 그런데 이 백두산 정계비가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청나라와 조선의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명시를 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백두산이 굉장히 큰 산이야. 그래서 이 산에서 발원하는 하천이 3개야, 3개. 그래서 하천이 발원하는 데다가 정확하게 꽂아갖고 정확하게 표시를 했어야 돼. 근데 이 목극등이라는 자가 실제로 다 박권이랑 현지 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하천이 발원되는 이게 백두산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백두산이 굉장히 큰 산이거든. 근데 이 목극등이라는 자가 나이가 많아. 그래서 산을 못 올라가는 거야. 기어 올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산 중턱에다가 애매하게 그냥 갖다 박은 거예요. 하천이 하나도 없는 곳에다가 그냥. 됐죠? 그런데 그걸 또 문장을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서쪽의 경계는 압록강이다. 그런데 동쪽의 경계는 토문강이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토문강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해압록에 대한 건 이견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북쪽 국경선을 그리면 북쪽 국경선이 뭐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북쪽만 그린 거예요. 북쪽만. 그러면 여기가 백두산이야. 여기가 백두산. 그러면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하천이 크게 3개가 있다고. 이거 2개밖에 안 써놨잖아. 근데 문제는 하나는 이렇게 이제 흘러서 서해 바다로 나가는 강이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저희 수업하면서도 뭐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높은 백두산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그쵸? 굉장히 길죠? 물량도 엄청 많겠지? 압력이 장난 아니겠지? 그래서 압록강이야.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머리 쪽이 누구야? 제일 머리가
동해로 나가죠. 그래서 이게 머리 그래서 그래서 얘가 두만강이에요. 이건 기억나시죠? 그런데 사실은 하천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간도 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북만주에 일명 뭐라 그러냐면 그 숭화강이라고 기억나세요? 송화강? 우리가 그 여러 나라 성장할 때 부여가 북만주 송화강 유역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 강.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지류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간도는 북간도거든요. 북간도는 어디냐면 지금 보시는 백두산. 이 백두산의 북쪽. 그러니까 요 동네를 얘기하는 거야. 조선인들이 너무 많이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목국덩이도 보고 야, 이 정도면 아니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선은 국경선이 어디 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들이 많이 살면 그냥 땅 되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가도 구구 싫으면 군대 와갖고 나가라 그래서 뺏으면 또 내 땅 되는 거고. 원래 옛날에 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무슨 뭐 토지문서에 그렇게 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쵸? 그러니까 봐요. 하천이 3개가 내려왔잖아. 백두산에서. 근데 기록이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서해압록. 서쪽의 경계가 압록강이다라는 거는 양쪽이 똑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토문이 문제야. 토문이. 그러니까 우리 측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 측 써볼게요. 얘가 뭐라고요? 얘가 왜 토문강이야? 얘는 이름이 두만강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러면 토문강은 누구야? 송화강으로 들어가는 얘가 토문강이다. 이게 우리 얘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했으니까 이쪽에 간도는 누구 땅이야? 우리 땅이지. 근데 중국은 이렇게 말 안 해요. 중국 뭐라 그러냐면 중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됐죠? 아니다. 막 이러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야? 요 두만강이 얘가 토문강이다. 됐죠? 이게 누구 얘기야? 이게 중국 측 주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북쪽의 경계선을 숙종 때 백두산경계비를 세웠는데 오히려 이 애매한 문제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더 분쟁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이 특히 또 하필이면 또 조선인도 엄청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중국 땅이다, 조선 땅이다. 됐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1909년 일본이 그러니까 청나라로부터 남만주 횡단철도 부설권을 따오는 조건으로 간도 협약이라는 걸 맺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분쟁 있는 걸 일본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 간도를 완전히 중국 땅으로 인정하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남만주, 안산과 봉천을 연결하는 횡단철도 철도 부설권. 왜냐하면 일본 애들은 당시에 이 간도가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은 나름 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만주를 다 먹을 거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실은 철도 공사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공사는 거기 맨날 가야 되잖아. 그럼 뭐 지형, 짐을 다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철도길만 파악하겠어? 아니 철도 공사를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회로든지 뭐든지 뭐 또는 어떤 도시의 특징이라든지 왜냐면 철도라는 게 가장 큰 도시와 가장 큰 도시에 가장 많은 인간과 가장 큰 물류를 이동하는 거니까 그 지역 전체를 다 파악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만주 침략의 소위 말해서 이게 가장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일본 노동자들도 들어가야 되고 뭐 물류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간도협약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이게 1909년이거든요. 그게 국건비탈 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네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냐. 1910년 국건비탈 이후도 아닌데 그 근거가 일산내각이에요. 근데 일산내각이 오늘날 국제법상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간도협약이라는 것도 사실 국제법상 인정받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남북한 관계가 워낙 안 좋아서 그런데 남북한 관계가 뭐 통일까지 아니더라도 교류만 활발해져도 여러분 얘는 바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요 지역은 특히 그 연기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인 자치구로 실제로 또 인정도 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 문제, 저 문제는 결국 무슨 얘기? 그래서 간도 얘기. 됐죠? 우리가 되찾아야 될 땅, 간도. 지금 한반도 문제의 대부분 굉장히 많은 모순들은 사실 우리 역사에서 분단에 맞닿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저기 저 말도 안 되는 정권도 여러분 분단의 산물이야.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독재 정권의 출현도 다 분단의 산물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 땅이 분단되지 않았다면 아마 전혀 다른 역사가 진행됐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간도 문제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땅, 독도.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요것도 뒤에 지역사 할 때 독도 얘기 했거든요. 거기 가서 여기서 살짝 하고 한 번 더 할게요. 국교의 재개. 그래서 광해군 때 기후약조 체결하고요. 가볍게.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그 기후약조는 나중에 근현대사에서 1876년 강화도 조약 맺을 때까지 유지되는 거야. 그 다음에 조선통신사. 조선통신사는 외란 이후에 그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 정치들을 통일했던, 이건 우리 뭐 외란 때도 얘기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이 그에게도 재앙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집안이 아예 그냥 끝장이 납니다. 그러고 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시 막부를 열어요.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원래 영지는 그쪽이 아니었는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의하면서 영지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제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게 문제가 될 여지가 많으니까 멀리 동쪽으로 쫓아내요. 관동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이 좀 안 살고 있던 요 에도라는 곳으로 쫓아냅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서 막 간척을 하고 땅을 일구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또 대단한 곡창지대가 돼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진짜 와신상담한 거지. 그래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하고 나면 자기의 근거지였던, 그 옛날에 쫓겨났다가 이제 근거지를 만들었던 그 에도에다 막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름이 에도 막부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도쿄예요, 도쿄. 됐죠? 자, 그래서 에도 막부가, 그 도쿠가와 막부가,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뭐 어떤 뭐 내부적이거나 이제 외교적으로도 볼 때도 뭐 이제 권위, 막부의 권위, 이런 게 이제 필요할 때 한 번씩 공식 사절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절단이 가는 거야. 자, 1607년부터 11년까지 한 12번 정도 갑니다. 그런데 대신 다 비정기사절단이에요.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정기사절단이라고 하는 건 중국을 빼고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보내는 정기사절단은 오직 중국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일본의 조선의 선진 문물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이 조선통신사는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류의 원조예요, 원조. 됐죠? 네, 그래서 당시에 그 외란 이후에 우리가 지난번에 문화사 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태계 이황의 성리학이, 왜냐면 태계학자들이 일본에 많이 잡혀가다 보니까 일본에서 크게 융성하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오늘날도 진짜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 역사학계에서 우리나라에서 퇴계에 대한 논문의 숫자보다 여러분 일본이, 그러니까 퇴계 이황에 대한 논문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만큼 또 퇴계를 많이 공부하고 뭐 진짜 많이 유행했다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퇴계의 나라에서 진짜 이 정말 귀한 스타들이 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조선통일사가 온다 그러면 그 기록에 보면 이들이 진짜 그 이제 이 조선통일사가 지나가기로 예정된 길 있죠. 이런데 막 그 전날 밤부터 와서 막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정말 좋은 종이를 준비하고, 정말 좋은 비단, 뭐 이런 걸 준비해서 지나가는 조선통신사한테 이제 뭐 글이라도 한 글자 써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뭐예요? 사인해달라는 거죠. 사인이라도 한번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류 문화의 원조다,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고요. 근데 나중에 이게 19세기가 되면 일본 내에서 반한적인 국학운동이 일어나요. 이 국학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 내부에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이제 일본이 이렇게 외래 문화에 찌들었냐,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썩어빠진 외래 문화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원래 우리의 일본의 고대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국학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안에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당시에 워낙 한류 문화가 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 성격 자체가 반한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일본 지식인 내에서 막 있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막부도 더 이상은 뭘 원하지 않는 거야. 조선에서,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일본 오길 원하지 않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1811년에 그러니까 뭐 갔다가 뭐 제대로 대우도 못 받아요, 이때는. 그러고 나서 그 이제 이후로는 필요 없구나. 그리고 더 이상은 파견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울릉도와 독도 문제는 우리 여러분 이제 숙종할 때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부 안용복이, 근데 이거 일반 어부 아니에요. 이 사람 그 수군 출신이야.
안현보에 가서 자꾸 일본 놈들이 와서 주변에서 얼쩡대니까 그래서 야 이거 좋은 땅인데 오지 마! 와서 이제 2번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확인받았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냥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옆에 문제 잠깐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이제 밑줄 친 이 사들단에 대한 거예요. 옆에 바로 문제 보시죠. 자, 이 해사록은 김세림이 사들단의 부사로서 자, 일본에 갔다 오고 나서 어딜 갔다 왔다고요? 일본을 다녀오고 나서 작성한 책이래요. 그래서 스시마라든가 교토, 에도까지의 여정, 일본의 지형과 풍속, 쇼군을 만난 내용들이 담겨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이 사절단. 어딜 간 사절단? 사실은 이 단어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야? 어디 갔다고요? 일본. 됐죠? 이렇게. 문제 갑니다. 자, 암행어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암행어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됐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사실 이게 나중에 나와. 나중에. 됐죠? 그래서 나중에 근현대사에 가면 요런 의미가 살짝 보게 될 거야. 그래서 1881년 그 미시 정권이 그 일본에 조사시찰단이라는 국내 모르게 이제 시찰단 하나 보내거든요. 왜냐면 당시에 그 개화하면 안 된다, 뭐 그러면서 막 위정척사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조금 관련된 얘기예요. 네, 그러려니 하세요. 자, 해국도지 영환지략. 그럼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면 배울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근현대사에 가면 여기 이제 역관 이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이 책은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초기에 개화 사상이 형성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자,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정기사들단들을 보냈는데 이건 여러분 오직 중국밖에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막부 정답이네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기기국에서 이러면 이게 뭐예요? 기기국에서 갔다 온 건 나중에 우리가 81년에 청나라를 보게 되는 김윤식을 대표로 했던 영선사에 대한 얘기예요. 나중에 우리가 근은사 이제 보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다 했네요. 자, 이제 경제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자, 수치체제의 개편. 뭐 오늘 요 정도 하고 이번 강의는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수치체제 개편 좀 갈게요. 자, 첫 번째 영정법. 일단 여러분 경제 파트 그렇게 시험 많이 안 나오잖아. 영정법 많이 안 나와요. 가볍게 봅시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시간, 인조. 됐죠? 네, 그래서 조선 후기 인조 때고요. 내용은 이거예요. 풍용에 관계없이 1결당 4도에서 6도만 납부하는 거예요. 끝. 다시. 영정이 무슨 뜻이냐면 잘 생각해봐요. 이전엔 어떻게 했죠? 이전까지는 뭐였어? 세종 때 공법. 그쵸? 세종 때 공법 뭐예요? 그러니까 풍요의 정도에 따라 최고 20도에서 최하 4도까지. 차등징수잖아. 그치? 그치? 이렇게 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상상년, 중상년, 중하년, 하중년, 하하년 요거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지잖아.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1결당 4도에서 6도 끝. 그래서 영원히 세액을 고정시키는 방법이에요. 됐죠? 영영 세액을 고정시켰다. 이게 영정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결론. 이게 여러분 시험에 또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민생 안정책이라 그랬거든요. 민생 안정책. 그래서 정부를 도와주겠다. 아니 저기 민생의 안정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전혀 아니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 뭘 낮춘 거죠? 영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지세예요. 지세. 토지세. 그럼 잘 생각해봐요. 토지세는 누가 내죠? 토지세는 누가 내죠? 지주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부자 감세예요. 됐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뭐 세수가 많이 줄었다며 정부 세입 수출이 그래서 국가 재정 좀 압박받는데 근데 그거 중에 큰 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법인세들 많이 낮춰줬잖아. 특히 대기업. 그게 보니까 뭐 몇십 조던데. 그렇잖아요? 그거 대표적으로 부자 감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법인세 뭐 아무나 내나? 내고 싶다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뭐 종합소득세 뭐 이런 거 있죠.
뭐가 날아다니는 거야? 종합소득세 뭐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여러분 좀 가진 집이 좀 비싸져야 내는 거야. 됐죠? 그래서 공시지가에서 12억이 기준인가? 하여튼 뭐 그렇죠. 뭐 얼마지? 내 숫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1가구 1주택은 또 많이 안 내요. 그래서 누가 많이 내냐면 예를 들면 막 공시지가 막 15억 이상, 막 20억씩 되는데 그런 집을 한 3-4채 갖고 있어. 야,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내는 세금이잖아. 그죠? 어쨌건 생각해보시면 봐요. 이거는 소작농이랑 상관없이 일반 농민들이 내는 게 아니라 땅 주인이 내잖아. 땅 주인이 내는 걸 줄여줬네? 부자금세죠. 그럼 그걸로 끝이잖아. 왜 농민 상관이 없잖아. 근데 어이없는 건 뭐냐면 농민들의 실질적 부담은 커집니다. 실질적 부담. 그래서 자, 무명 잡세가 증가해요. 이게 논리가 뭐냐면 야, 국가가 이렇게 좀 수입을 줄여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니네 이렇게 위해서 하는데 뭘 니네를 위해서 해? 니네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니네도 고통분담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잡세가 추가돼요. 그랬죠? 자, 그래서 영정법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끝. 자, 두 번째 대동법 갑니다. 여러분 얘가 무조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조세제 개혁.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파트에서 배우는 조세제도 있죠? 세금제도. 조용조. 땅세, 몸세, 집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조용조 할 때 전체 출제율이 1위예요. 각 시험. 얘가 무조건 제일 중요합니다. 대동법이. 그러니까 이 파트는 얘만 좀 잘 보시면 돼요. 대동법.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네, 규정법은 내용이 너무 쉬워. 그리고 네, 대동법만 잘 보시면 돼요. 대동법은 박납의 폐해가 매우 극심하죠. 박납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특산물 납부하는 거 있잖아요. 공납. 그지? 그래서 공납 얘기 좀 다시 해보면 여러분 이 공납이라는 게 집집마다 내는 이 공납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 운송 보관도 어렵고 기준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불합리하게 불상가세 생산되지 않은데 부과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농민들이 이게 가장 힘들다 그랬잖아요. 세액도 세고 그랬죠? 특히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농민들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예로 그런 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구는 특산물이 사골에서 사과를 내고 전주는 특산물이 부천에서 부천을 내는데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는 특산물이 없어. 그래서 고양시는 안 내. 여러분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고양시는 뭘 내냐? 정부가 필요한 물품 중에 아직 지역을 할당받지 않은 물품이 있으면 그냥 정부가 임의 지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 정부 입장에서는 명태가 필요한데 명태가 아직 지정된 지역이 없다. 그러면 고양시 명태 그냥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당 명태 20마리. 그러면 이게 고양시 사람들은 미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명태가 어디서 나죠? 설마 바다라고 하진 않겠죠. 그럼 뭐 바다에서 나지 그럼 뭐 산에서 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해바다잖아. 그런데 고양시는 서울에서 보면 서북 쪽이에요. 그 김포 위에. 서해바다 나가기 전에 김포 위에 고양시잖아. 근데 명태는 동해바다인데? 그럼 강원도 태백산맥 넘어서 동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니 이 동네에 이게 뭐가 있어. 근데 문제는 내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에 관리들이 이 지역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향리들 이런 사람들이 중앙정부에 납부를 해요. 중앙에. 됐죠? 중앙정부에 납품을 하는데 그러니까 농민들이 강원도까지 가서 뭐 명태를 잡아다 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지역이 향리야. 그럼 가서 이게 만약에 고양시야. 그럼 여기 낼 사람들 거를 가서 몇 명씩 모아서 내가 사다 내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명태 제가 20마리를 현지에서 개당 만약에 뭐 5,000원에 샀어요. 그리고 20마리를 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물건값이 얼마예요? 그렇지. 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 냈다고 해봐요. 내가 대신. 근데 문제는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대신 내는 걸 뭐라 그러냐면 대납이라 그래요. 대납. 근데 문제는
그래서 내가 10가구 걸 대신 납부해줬다, 20가구 걸 대신 납부해줬다, 뭐 30가구, 뭐 50가구를 대신 납부해줬다. 좋아. 그러면 한 가구당 내가 하여튼 10만 원어치씩 대납을 한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 고양시에 이 집에 가서 얼마를 받을까요? 여러분 설마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물건값만 10만 원이고 내가 강원도 왔다 갔다 해서 내 교통비도 있고 뭐 숙박비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노동력도 들어갔잖아. 근데 얼마 받겠어요? 얼마 받겠어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여러분 저는 그렇게 호구가 아니에요. 그렇게 뭐 천사가 아니야. 여러분 대낙가는 50배, 100배부터가 시작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지금 이거 10만 원 냈죠? 그런데 여기 특정 농민한테 가서 내가 얼마 받아가는 거야? 1000만 원.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무리 고양시 사람들이 명태가 잡히는 동네는 아니지만 바보야? 명태 20마리에 10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이랑 농민이랑 싸우잖아? 예를 들어 내가 국세청 공무원이야. 그 농민 따위가 나랑 싸워서 이길 것 같아? 무조건 내가 이기는 거야. 금액은 누가 정해? 내가 정하는 거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관리가 내라면 까라면 까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내는 거예요. 완전 당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이제부터가 진짜야. 왜냐면 이 세금은 매년 내는 세금이거든요. 매년.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내가 1000만 원 냈다 치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야?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몰라서 당했지만 다음에 또 당하겠어? 여러분 지금 이게 동해바다가 문제야? 나 알래스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농민이 중앙관청에 직접 납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절대 낼 수 없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름이 방납입니다. 이 방자가 뭐냐면 막을 방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수, 방어, 방위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납 납부를 관리가 막아버려요. 왜냐면 이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죠. 그러면 중앙에서 무조건 하자 내는 거야. 무조건 퇴짜야. 그죠? 절대 안 받아. 그러면 지금 나를 제끼고 이거 내려고 시도했지? 그 얘는 찍힌 거야. 그래서 너는 이제 올해는 내가 50배로 봐주려고 했는데 넌 무조건 100배. 안 되겠다. 너는 120배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아니라 너 올해부터 1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박람회 폐단이에요. 그래서 16세기에 이 박람회 폐가 가장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조세 제도 중에 제일 먼저 무너진 게 얘야. 가장 날도 많고 탈도 많은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16세기부터 이미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죠. 이걸로 이제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받으니 여러분 요 얘기는 앞에서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쌀로 걷자라는 수미법을 조광조가 최초로 얘기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유송용 이런 사람들도 쌀로 걷자. 왜냐면 이걸로 고통받는 농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수미법의 최종 업그레이드 버전이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그래서 대동법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현물로 납부하던 공납을.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원래는 집집마다 내는 집세였잖아요. 근데 기준을 바꿉니다. 부과의 기준을 토지 결수로 바꿔요. 그래서 토지에 따라서 쌀, 면포, 삼배, 동전. 됐죠? 쌀, 그 당시에 가장 흔한 게 화폐처럼 사용했던 게 무명이니까 쌀, 무명, 삼배, 동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여러분 요 네 종류가 납세자들이 다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그 개념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지역별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정된 걸 내는 거예요. 지정된 걸.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강원도 강릉에 살잖아요. 그러면 그 강원도의 동쪽, 강원도 쪽은 3배입니다. 3배 납부지역이에요. 그 다음 만약에 누구는 전라도 나주에 살아. 그러면 거기는 쌀 납부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황해도 해주에 살아. 그러면 거기는 동전 납부지역이에요. 그러니까 4개 품목으로 내기는 하는데 그 4개 품목을 요 4개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걸 내가 선택할 수는 없고요. 우리 지역이 4개 중에 하나에 지정받으면 내는 거죠. 근데 대신에 요 4개는 가장 흔한 거야. 가장 흔한 거.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개로 내요. 근데 문제는 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무려 진짜 공교롭게 진짜 딱 100년입니다. 딱 100년. 그래서 처음에 광해 때 선해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이 되거든요. 이게 1608년이에요. 1608년. 연도 모르셔도 돼요. 느낌. 그런데 숙종 때 경상도와 황해도에서 실시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실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 해가 공교롭게 1708년이에요. 진짜 전국 확대되는데 딱 100년. 여러분 이 말이 어려워? 아니 형물 내지 말고 형물이 훨씬 복잡하잖아. 쌀, 삼배, 목면, 동전 중에 4개 중에 지정되는 거 굴로 내. 이게 어렵냐고. 됐죠? 근데 이게 무슨 100년이나 걸릴 일이야. 왜 그러냐면 부가 대상이 뭐로 바뀌었어? 토지로 바뀌어서 그래요. 토지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가 엄청나게 반발했던 거야? 양반 지주들이 양반 지주의 반발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지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무마시키는데 사실은 무려 100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종초로 확대되는데 이렇게 무려 100년이나. 그렇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토지 1결당 봐요. 그래서 원래 공납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집세잖아, 집세. 기억나시죠? 집집마다. 그래서 대동법이 공납이라는 게 다른 세금보다 농민들이 정말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재산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냥 집집마다 무차별 부과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갑은 소작농이야.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그럼 가난하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런데 을은 예를 들어 대토지 소유자야. 그죠? 그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토지가 30개월이 있어요. 30개월. 그럼 이게 이제 분명히 부자고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해서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좀 힘들죠. 근데 세금에서 고려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가구당 똑같이 매기는 거예요. 해볼게요. 명태 20마리, 명태 20마리 똑같이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농민한테는 이 공납이라는 게 세액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세액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관리들의 비리까지 막 대납하고 그 다음에 대납거로 막 50배씩 뜯어가고 막 20배씩 뜯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농민 진짜 미치는 거지. 그죠? 그런데 대동법이 실시되면 이렇게 되죠. 이게 결당 12도라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봐요. 토지가 0결이잖아. 그럼 빵 곱하기 12를 하면 얼마야? 얼마긴 빵이지. 여기서 왜 0이에요? 그럼 내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30결 곱하기 12를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360도잖아. 360도. 그러니까 을 같은 대토지 소유자는 360도. 갑은 빵원. 이거 세금 하나도 안 내잖아요. 빵.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반 지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아까 영조법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었겠죠. 왜냐면 그건 부자감세였잖아. 근데 얘는 세액이 제법 커요. 여러분 영정법하에서 아까 1결당 4두에서 6두 뭐 그 사이로 보통 걷거든요. 4대 6두 이제 교과서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2배에서 3배잖아. 이게 토지세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세액도 이게 짱짱해요. 되죠? 그래서 농민들이 부담스러워한 거지. 자, 그래서 아니 지들이 특히 더 길게 뛴 거예요. 그래서 전국 확대하는데 이 반발이 컸기 때문에 100년이나 걸려요. 그 다음에 운영은 선해청이나 관청을 따로 만듭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선해청 보이면 무조건 대동법이에요. 이게 왜 이름이 선해청이냐면 처음에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운행할 때 이 법 이름이 선해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관할관청이 선해법이에요. 아니 선해청이에요.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누구의 건의야? 조선 최고의 명제사 오리 이원익의 건의예요. 당시에 영의정이야. 그래서 이원익의 건의로 그러니까 대동법이 실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인조 때는 좀 생뚱맞아요. 인조 때는 좀 생뚱맞게 어디로 가냐면 강원도로 빠집니다. 됐죠? 뭐 강원도에 뭐 해당 얼마나 있다고? 응? 그래서 논으로 뭐 분류돼 있고 막 이런 땅들. 그다음에 효종 때 김육의 건의로
그러니까 조선의 또 한 명의 명제상이죠. 김유. 그래서 김유기의 건의로 충청 전라에서 시행이 돼요. 원래 이때 경상도까지 가야 되는데 삼남지방에서 경상도가 원래 이게 토착 이게 제일 세거든. 그래서 거긴 못 가. 그래서 충청 전라를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숙종 때 경상도와 황해도 문제를 해결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 무려 몇 년 걸린다? 100년. 됐죠? 자, 결과. 여러분, 대동법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결과 때문에도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박납의 폐단을 대동법이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이제 자기 토지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그러니까 토지세처럼 바뀌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동법이 정말 조선 후기 경제지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나머지 경제 파트의 변화를 이끌어내요. 그래서 대동법이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인. 여러분, 공인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예전에는 실제로 필요한 물품을 지역으로 다 할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명태가 필요하다. 그럼 명태 저기다 지정을 하잖아. 그 다음에 뭐 닭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특산 뭐 어떤 지역에 뭐 오골계가 유명하대더라. 그럼 그 오골계 지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종이, 뭐 부채, 먹 이렇게 다 지정하잖아. 그래서 그 물품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뭐밖에 안 올라와? 쌀, 삼배, 그러니까 면포, 동전밖에 안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돈을 지불해서 필요한 물품을 납분을 받는 거야. 됐죠? 그러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대상인이 출연하거든요. 그게 공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전관공서에 모니터를 납부하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이게 조그만한 회사겠어요? 아니 최소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이 자기 앞에 모니터가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모니터 개수가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이런 게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조그만한 무슨 나래전자 뭐 이런 회사에서 모니터를 다 납부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대상인 국가에 납부하는 공인이 출연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공인들이 국가에 좋은 물품을 납부하기 위해서 전국을 둘쑤시고 다녀요. 왜냐면 상인들은 싼 값에 좋은 물건을 받아서 납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공인들이 전국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상품화폐 경제. 됐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 부담은 경감하고요. 그 다음에 양반지들의 부담이 커졌죠. 농민의 부담은 감소하고 국가재정 확보에 확실히 도움이 되겠지. 왜냐면 세금을 많이 올렸거든. 왜냐면 모두가 내는 세금이니까 많이 세금을 못 올리다가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내고 부자가 많이 내도 되니까 세금을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공납이 이거 원래 집세잖아. 집세. 여러분 이제 공납은 집세잖아요. 사파시 얘기했죠? 세금은 땅세, 집세, 몸세였잖아. 근데 보세요. 전세. 토지세처럼 됐잖아. 집세 개념이 거의 없어졌네. 그냥 토지세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환의 경제가 활성화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공인들의 활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도 있냐면 그 농민들이 여러분 제가 황해도 해주에 살아요. 근데 제가 직업이 농민이에요. 그런데 황해도 해주는 아까 제가 동전을 낸다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 동전 어디서 구합니까? 제가 동전을 뭐 밭에서 재배를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 제가 어디에 나가야 되냐면 농민들이 무조건 교환할 수 있는 장시 같은 데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농사진 농산물을 주고 동전으로 바꿔와야 되잖아. 왜냐면 우리 지역은 대동미를 동전으로 납부하라고 하니까.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강원도 뭐 강릉에 살아요. 거기는 예를 들어 삼배 납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 삼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시에 가서 삼배로 교환을 하는 거야. 내가 잡은 생선들을 가지고 가서.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교환의 경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게 돼요.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화폐 유통. 그래서 이 화폐 유통은 뭐냐면 그 좀 전에 대동법이라는 게 네 가지로 된다 그랬는데 그 네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그 네 가지가 쌀, 삼배, 목면, 동전이 있잖아. 동전. 그쵸? 그래서 상평통보가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대동법이 결정적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면 특정 지역은 일단 이 대동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무조건 화폐가, 상평통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대동법 다 했습니다. 자, 대동법 다 했네요. 자, 요거 이제 균역법이랑 요거 이제 나머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스튜디오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여기가 되게 산만해. 그래서 시계도 안 보이고요. 저 지금 몇 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한 40분 했나요? 피들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계속 사인 달라고 해도 지금 바쁘셔. 그래서, 자, 이거 빨리 끝내야겠네요. 자, 보세요.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 갑시다. 자, 대동법만 해서 제가 좀 열심히 설명했고요. 여러분, 균역법부터는 되게 쉽습니다. 자, 균역법 해볼게요. 자, 균역법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군포 두 필 내는 게 너무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돈으로 내니까 비리도 많았어. 그래서, 자, 두 필 내던 걸 한 필로 경감한 거야. 됐죠? 근데 이거, 진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김 빠진 격이야. 원래 영조가 그런 식이야. 됐죠? 그냥 대충. 됐죠? 정치권에서 그냥 주고받고 막 이러면서. 그죠? 원래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여전히 문제가 많이 남아요. 됐죠? 나중에 삼재물량기 또 할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국방비를 줄였잖아요. 어쨌건 국방비의 총액이 줄었잖아. 그래서 요 부족분을 보충하는 거야. 요것만 챙기시면 돼. 첫 번째, 지주에게 1결당 2두씩을 추가로 또 걷어요. 됐죠? 두 번째, 자, 선무군관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명예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을 선무군관이라고 이렇게 임명을 해주고 일부 상류층을, 물론 양반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상류층, 그러니까 농민 중에서 좀 산다. 그럼 이제 선무군관이라고 명예직을 줘. 그리고 야, 너 대신에 1년에 한 필씩 더 내라. 한 필씩을 더 받아. 이게 선무군관 토예요. 자, 그 다음 선박세, 여장세, 염세. 이게 원래 군방이나 지방 관청에서 이렇게 가져갔던 세금이었는데 요것도 그러니까 국방비로 돌려요. 그래서 균역청에서, 여기 균역청이 이제 요 군포 관리하는 관청이거든요. 여기서 관할합니다. 됐죠? 자, 이게 뭐다? 균역법이. 그러니까 균역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두 필 내던 걸 한 필로 줄이고, 됐죠? 그리고 나머지 국방비가 무조건 줄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딴 데서 재정을 좀 땡겨오는 거야, 국방비로. 그죠? 자, 이게 뭐라고요? 균역법. 끝. 자, 농민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자, 결작이, 자, 농민에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 결작을 지주가 내는데, 지주가, 그냥 이걸 소장님한테 전가시켜버려. 그러니까 다 농민 부담으로 다시 넘어왔네. 그치? 이게 뭐야? 자, 이게 균역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할게요. 삼정의 문란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정의 문란은, 결론은 뭐냐면, 이게 총액제예요, 총액제. 그러니까, 농민들이, 19세기에 밀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이게 삼정의 문란이에요. 우리가 19세기 세도정치도 했잖아요. 삼정의 문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이거야. 자, 요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삼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정, 토지세, 군정, 군포.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어이없는데, 환곡. 환곡은 뭐냐면, 환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민 부율제도인데, 이게 세금이 한 항목이 됐죠. 어이없죠. 그래서 19세기에 이게 농민들 제일 열받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농협에서, 오늘날 말, 우리나라 농협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도와주라고 사실은 이게 만든 기구인데, 농협이 제일 앞장서서 뭐 하냐면 농민들한테 고리대 사업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안 받겠냐고. 전정은 보세요. 전세. 그러니까 이거 토지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원래 군포에서 맨 처음 시작됐는데 군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서 말했던 그러니까 영조 때 균역법이라는 게 사실 진짜 그냥 미봉책이고 잠깐 일시적으로 조금 도움은 되는데 좀 이따 보면 별로 크게 문제가 해결이 전혀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총액제라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거잖아요. 올해 국방비의 총액은 그러니까 조선 전체 정남들의 숫자, 그러니까 전체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 숫자 곱하기 두 필이죠. 이게 군족 수포잖아. 그치? 그런데 영조는 이걸 이제 한 필로 줄여준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방비의 총액이죠.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가장 농민을 미치게 했던 게 다 총익제예요. 총익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만 이렇죠. 실제로는 정부가 전국의 정남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정남 숫자가 몇 명인지 알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하냐? 올해 국방비의 총액을 그냥 정부가 정해. 올해 국방비의 총액이 8천억이다. 그럼 그냥 때리는 거야. 8천억. 됐죠? 그럼 조선이 8도지. 그럼 n분의 1이야. 도당 1,000억. 그럼 한도에 예를 들어 9년의 숫자가 44개다. 그럼 다시 42분의 1, 44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한도시 안에 고울이 예를 들어 24개다. 그럼 다시 2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고울에 양인 정남의 숫자가 만약에 76명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두 필씩을 낸다 치면 군족수포에 의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2필? 뭐 대충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을 하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152필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199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또는 뭐 230필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나중에 심해지면 530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명당 내야 되는 게 두 필이 아니잖아요. 맞죠? 이렇게 된다. 이게 됐죠? 왜냐면 n분의 1로 가니까. 이게 뭐야? 이걸 군총제라고 그래요. 전부총액제예요. 전부총액. 거기다가 76명이 예를 들어 이번에 올해 내야 될 세액이 만약에 580필이야. 헷갈리지? 76을 580을 76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헷갈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760필이에요. 그럼 계산하기 좋잖아. 한 필당, 한 명당 10필. 두 필이 아니라. 그런데 그럼 이거 봐봐. 이거 차익은 뭐야? 차익은 수고한 나를 위해. 이 됐죠? 내 몫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필이. 정말 어이없는 건 잘 봐요. 토지세도 그렇다. 토지세는 토지 주인이 내는 거래매. 근데 이것도 그냥 N빵이야. 이게 총이지.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환곡도. 환곡은 지방 관하에서 원래 이거 곡식 빌려주는 거잖아. 농민 구율제도잖아요. 근데 의창이 그래서 기금이 고갈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그 물가조절기구였던 상평창으로 넘어왔다 그랬잖아. 요 얘기 우리가 앞에서 했었어요. 그러면서 총액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자를 받았다 그랬잖아. 왜냐면 감소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기금을 계속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거 이자가 처음부터 고리되었어. 이거는 여러분 정부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더 끝내주는 건 여기에도 총액제로 갖다 때려. 그러니까 환곡이 원래 농민 구율제도인데 그냥 세금의 하나 항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냥 농협마다 다 때리는 거야. 그럼 농협이 농민들한테 뭐 빌려주건 안 빌려주건 어떻게 하건 무조건 이 금액을 채워서 종이 올려야 되잖아. 농민들 미치게 하죠. 그래서 19세기에 밀란이 일어날 때 농민들 가장 열받게 했던 게 환곡의 폐단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 그런다? 삼정의 문란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세도 정치할 때 철종 기억나? 이거 다음 시간에 사배사 할 때 또 나올 거예요. 철종 때 보면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이라는 기구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바로 요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국가경제 경제제도에 대한 말씀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랑 나머지 이제 근대태동기 사회는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